여보, 나 오늘 저녁 집에서 먹어도 되는 거지?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평생을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집에서 밥 한 끼 먹겠다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강호, 올해 72살. 그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33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3시의 햇빛이 레이스 커튼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그 빗줄기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한때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지금은 오후에 먼지처럼 아무런 방향도 없애 그저 떠다니고 있었다. 아내 박순자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바지런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히는 소리, 가끔씩 통화하는 낮은 목소리. 이강호는 귀를 기울였다. 아내가 통화하는 상대는 딸 이수진인 것 같았다. 아현동 아파트에서 지하철로 내 정거장 거리에 살고 있는 딸.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손자 하나를 두고 있었다. 수진아. 응. 오늘 저녁? 그래 와. 아버지는 주방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아버지는 원래 일찍 주무시잖아. 응, 그냥 와. 데리고 와. 이강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내는 딸에게 자신이 일찍 잠든다고 말했다. 마치 자신이 저녁 식탁 자리에 없어도 될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도 같이 먹자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 아내도 자기만의 생활 리듬이 생겼겠거니, 딸과 둘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겠거니. 이강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다. 2번, 3번, 10번. 딸이 올 때마다 아내는 그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지워버렸다. 심지어 어느 날은 손자 준서가 할아버지, 오늘 우리 치킨 시켜 먹어요. 하고 소리쳤을 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준서야, 할아버지는 기름진 거 못 드셔. 할아버지 방에서 주무시라고 해라고 말한 일도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이강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진짜로 혈압 때문에 기름진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었고 아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느꼈던 그 감각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직도 정확한 말을 찾지 못했다. 손님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도 아니었다. 손님은 그래도 대접을 받는다. 그것은 차라리 짐 같은 느낌이었다. 아무도 치우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쓰지도 않는 짐. 이강호가 퇴직한 것은 지난해 봄이었다. 35년. 그것이 그가 회사에 바친 세월이었다. 29살에 입사해 말단 현장 관리직으로 시작하여 현장 소장, 팀장, 본부장을 거쳐 상무이사 자리까지 올랐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가족과의 저녁을 포기했고 주말을 포기했고 자신의 건강도 상당 부분 포기했다. 2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그는 지방 현장에 내려가 있었고 딸 수진이가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던 날 밤 그는 클라이언트와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가장이란 그런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퇴직금으로 다 갚았다. 노후준비라고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월 240만 원 남짓이 전부였다. 서울에서 두 부부가 살기에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아쉬울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집도 있고 큰 빚도 없고 건강도 나름 괜찮으니 이제야말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퇴직 첫날 아침, 이강호는 환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순자야, 오늘은 나 집에서 밥 먹을 건데 뭐 해줄 거야? 아내 박순자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찌개 냄비 뚜껑을 열며 말했다. 냉장고에 어제 반찬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드세요. 나 오늘 문화센터 가야 해서 일찍 나가거든요. 그 순간이었다. 이강호는 그날 그 말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별것 아닌 한마디였다는 것을 안다. 아내도 자기 삶이 있고 취미가 있고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가슴에 박혀 있었는지. 냉장고를 열어 차가운 반찬통을 꺼내며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인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가 멈추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퇴직 후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집안의 긴장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 박순자는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다. 주부 생활 30년이 넘으면서 그녀에게 집이란 자신이 주인인 공간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이 등장한 것이다. 점심도 챙겨야 하고 저녁도 챙겨야 하고 낮에도 거실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이 남자가 처음에는 신경 쓰였다가 이내 불편함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부담이 되었다. 어느 날 이강호가 아내가 수납해 둔 주방 서랍을 무심코 다른 서랍으로 옮겼다가 2시간 동안 냉랭한 공기를 마셨다. 또 어느 날은 아내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 사이 텔레비전 채널을 뉴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로 돌렸더니 돌아온 아내가 리모컨을 가져가 말없이 채널을 바꿨다. 아들 이준혁은 더 노골적이었다. 강남구 역삼동에 살고 있는 38살의 준혁은 아버지에 대해 일종의 불편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거의 집에 없었고 명절 때나 가끔 나타나서 엄한 말투로 숙제 검사를 했던 그 기억. 성인이 된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살가움보다 형식이 더 많았다. 가끔 가족이 모이면 준혁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무난한 인사를 건넸고 이강호는 응, 잘 지낸다 하고 짧게 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퇴직 후 준혁이 처음으로 긴 말을 꺼낸 것은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모임 자리에서였다. 다들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준혁이 마치 오래 준비해온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요즘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매일 그냥 집에만 계신 건가요? 이강호는 커피잔을 들고 아들을 바라봤다. 뭔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뭐, 그렇지. 아직 적응 중이야. 적응이 좀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하루 종일 식사 챙기고 눈치도 봐야 하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쉬셔야 하잖아요. 그 말의 무게가 이강호의 가슴 어딘가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들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도 취미생활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시니어 문화센터 같은 데도 있고 밖에서 활동을 좀 하셔야지.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서로 불편하다. 이강호는 그 단어를 속으로 천천히 씹었다. 서로. 자신이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아내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않았고 두둔하지도 않았다. 그저 홍차 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아내의 답이었다. 이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35년의 기억을 순서 없이 떠올렸다. 지방 현장에서 쪽잠을 자던 밤들. 태풍이 와서 현장 가시설이 무너졌을 때 밤새 복구 지시를 내리던 일. 아이들 생일에 선물은 챙겼지만 케이크 앞에서 노래를 같이 불러준 기억은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인가. 그는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억울함만이 아닌 다른 감정도 함께 있었다. 무언가 싸늘하고 선명한 것. 마치 안개 속에서 오래 헤매다가 갑자기 아주 명확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감각. 나는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 생각이 밤새 이강호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굳어갔다. 슬픔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차라리 어떤 투명하고 냉정한 인식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문화센터에 나간 사이 이강호는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다. 서울 마포구 고시원 월세.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이강호는 잠시 그 깜빡임을 바라보다가 엔터키를 눌렀다. 검색 결과 화면을 닫은 이강호는 며칠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어떤 결정이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지만 동시에 그 결정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다. 35년간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키운 버릇이었다. 결정은 신중하게, 실행은 빠르게. 그런데 이번 결정은 달랐다. 35년 동안 수행했던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 이강호는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아내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아내도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다. 아이들이 크는 동안 거의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고 명절이면 온 집안 제사를 다 책임졌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한 존재였는가를 이강호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 아내가 지금 자신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아내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며칠 동안 그에게 벌어진 일들이 그 생각을 자꾸 흔들어 놓았다. 첫 번째는 냉장고였다. 화요일 오전이었다. 이강호는 주방으로 나가 냉장고를 열었다. 아내가 장을 봐온 날이었는지 냉장고 안이 꽉 차 있었다. 그런데 윗칸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진 포스트잇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요일 저녁에 수진이네 씻고 오면 쓸 재료니까 손 떼지 마세요. 이강호는 그 포스트잇을 한참 바라봤다. 냉장고 안의 재료들은 딸과 손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이었다. 자신은 그 준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냉장고 맨 아래 칸에는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와 김치가 들어 있었다. 이강호는 냉장고 문을 닫고 잠시 서 있다가 그냥 물 한 잔만 따라 마셨다. 두 번째는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목요일 오후 이강호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오더니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리모컨을 찾기 시작했다. 어머, 아직도 거기 앉아 있어요? 오후 내내요? 아내의 말투에는 꾸짖음과 어이없음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 뉴스 보고 있었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뉴스가 오전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잖아요. 거실을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있으면. 아내는 말끝을 흐렸지만 이강호는 그 흐린 말끝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았다. 아내에게 거실은 낮 동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드라마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고 지인과 통화를 하고 혼자만의 오후를 보내는 곳이었다.
거기에 남편이 종일 앉아 있는 것은 아내에게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강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를요? 그냥 좀 바람이나 쐬다 올게.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갈 데가 없다. 퇴직 전에는 회사가 있었다. 출장지가 있었다. 회식 자리가 있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다. 하루 16시간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언제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강호는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오후의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옆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 2명이 앉아서 별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강호는 그 2사람을 슬쩍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다. 나도 저렇게 보이는가. 그날 저녁 이강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저녁을 차려두고 있었다. 2사람만의 저녁 식탁이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차려진 음식은 별것 없었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분위기였다. 2사람은 마주 앉아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숟가락 소리와 국물 소리만 식탁 위에 떠다녔다. 이강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자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해줘. 이렇게 불편한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아내 박순자는 젓가락으로 깍두기를 집다가 동작을 멈췄다. 무슨 말이요? 요즘 나한테 불편한 거 있잖아, 순자야. 다 티가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그게 서로한테 낫지 않겠어.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꽤 길었다. 이강호는 그 침묵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를 기다렸다.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하루가 2배로 피곤해요. 밥 세끼를 다 챙겨야 하고 치우면 또 어질러지고 나 혼자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나도 이제 65이에요. 나도 좀 쉬고 싶다고요. 그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강호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내는 그를 불편하다고 했다. 그의 존재가 아내를 2배로 피곤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것이 이강호의 존재에 대한, 이 집에서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아내의 솔직한 평가였다. 이강호는 그날 이후로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했다. 점심은 밖에서 먹었다. 동네 국밥집을 찾아내어 홀로 앉아 국밥을 먹고 돌아왔다. 처음에는 그나마 견딜만 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국밥집의 차가운 혼밥이 서글퍼졌다. 주변에는 혼자 밥을 먹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았지만 70대 노인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스스로도 쓸쓸해졌다. 딸 수진이가 오는 날에는 일부러 밖으로 나가서 2시간을 보내다 왔다. 아들 준혁이가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이 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이 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강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다. 너무 작아서 남에게 이야기하면 웃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강호에게는 그 작은 일이 오랫동안 조금씩 쌓여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조각이 되었다. 주말 오후였다. 아들 이준혁이 부인 최서영과 함께 왔다. 손자는 없었고 어른 넷이서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다. 아내가 과일을 깎아 가지고 나왔다. 맛있어 보이는 참외와 수박이 예쁘게 담긴 접시였다. 4사람 앞에 각각 앉힌 뒤 아내가 자리를 잡았다. 4개의 개인 접시. 이강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접시를 내려다봤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혁의 부인 최서연이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은 이런 거 잘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것은 안 차리셔도 됐는데. 아내 박순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올려드렸어 하고 말했다. 이강호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 최서연의 얼굴을 봤다. 최서연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웃으며 과일을 집어들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무심함만이 있었다. 나쁜 의도도 없었고 모욕을 주려는 마음도 없었다. 그냥 그것이 이 집에서 이강호에 대한 인식이었다. 과일도 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이강호는 그날 저녁 자신의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찾아두었던 메모 종이가 있었다. 마포구 공덕동, 노량진, 신촌 근처 고시원 몇 곳의 주소와 월세. 그는 그 메모를 꺼내 천천히 읽었다. 월 35만 원. 공과금 포함. 조식 제공. 개인 화장실 있음. 이강호는 그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가야겠다. 그런데 그 결심은 가족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일종의 해방에 가까운 것이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 밥을 내가 해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나든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든 텔레비전을 종일 틀어놓든 그 어느 것도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비참한 자유였다. 이강호는 그것을 잘 알았다. 72살의 나이에 고시원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당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을 기꺼이 선택하겠다는 것은 이 집에서 날마다 조금씩 잘려나가는 자신의 존엄보다는 그 비참함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이강호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아내 박순자가 자신의 친구 모임으로 반나절 외출을 한 화요일 오전이었다. 이강호는 현관에서 아내의 구두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문을 열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입는 옷 몇 벌, 내복, 세면도구, 혈압약과 당뇨 예방 영양제, 독서용 돋보기, 그리고 책 2권을 꺼내 들었다. 큰 여행 가방 하나였다. 회사 다닐 때 출장에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다. 낡았지만 튼튼했다. 이강호는 가방을 다 싸고 방 안을 한번 둘러봤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방이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책상 위에 얹힌 작은 가족사진 액자. 그 액자를 집어들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아들 준혁이는 초등학생이었고 딸 수진이는 유치원생이었다. 아내는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자신은 양복 차림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이강호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봤다가 조용히 도로 내려놓았다. 가져가지 않았다. 책상 위에 편지지를 한 장 꺼내 앉았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를 한참 생각했다. 화가 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원망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것도 옳지 않았다. 이강호는 펜을 들었다. 순자에게 나 좀 나가서 혼자 살아보려고 해. 걱정은 하지 마. 건강은 내가 챙길 테니까. 연락은 필요할 때 할게. 아이들한테는 내가 적당히 말해줘.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연금은 계속 들어오니까 생활비는 내 통장으로 보낼게. 잘 지내. 짧은 편지였다. 이강호는 읽어보다가 마지막에 망설이다 한 문장을 더 썼다. 그리고 미안해. 그게 다였다.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이강호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오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강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로비를 걸어 나와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빠져나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목적지는 신촌이었다. 미리 전화로 입실 가능 여부를 확인해둔 고시원이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사이에 위치한 주택가 골목 안 3층짜리 건물에 들어선 소형 고시원이었다. 월 40만 원. 공과금 포함. 아침 식사는 주방에서 직접 해먹는 구조. 개인 화장실이 있는 방이었다. 이강호가 고시원 앞에 도착했을 때 배를 누르고 나온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고시원 관리인이었다. 이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직접 오셨어요? 자제분들하고 같이 오신 게 아니고요? 예, 혼자 왔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드렸던 이강호라고 해요. 관리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이강호를 안으로 안내했다. 이강호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열쇠를 받아들었다. 3층 끝방이었다. 계단을 올라 복도를 걸어가며 보니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다. 20제곱미터, 창문 하나, 싱글 침대, 작은 책상, 미니 옷장. 그게 전부였다. 이강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낡은 벽지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이 보였다. 조망이랄 것이 없었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그 공간을 느꼈다. 조용했다. 아내의 텔레비전 소리가 없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없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없었다. 쿵쾅쿵쾅 발소리를 내며 뛰어다니는 손자도 없었다. 그냥 아무 소리도 없는 자신만의 고요가 있었다. 이강호는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오후가 되어 배가 고파졌다. 공용 주방에 나가 냉장고를 열었다. 각자의 식재료가 이름표를 붙인 채 나뉘어 보관되어 있었다. 이강호는 마트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방을 들고 건물을 나와 골목길을 걸어 큰 길로 나갔다. 처음 걸어보는 동네였다. 대학가 특유의 활기가 있었다. 저렴한 식당, 카페, 편의점. 젊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걷고 있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 혼자 장을 봤다. 라면 5봉지, 계란 1판, 두부 1모, 파, 마른 미역, 국간장. 살면서 마트에서 혼자 장을 봐본 적이 거의 없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아내가 다 했고 퇴직 후에도 장을 보는 것은 아내의 일이었다. 이강호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기다리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구나. 계산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와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라면 하나를 끓여보기로 했다. 냄비를 찾아 물을 넣고 가스를 켰다.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었다. 계란 하나를 깨 넣었다. 그게 다였다. 복잡한 요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강호는 냄비 앞에서 라면이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목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자신의 첫 번째 자취 식사였다. 라면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서 먹었다. 밥상이 없으니 책상에서 먹는 것이 당연했다. 라면은 맛있었다. 아니, 맛있었다기보다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젓가락질이 느려도 되고 후루룩 소리를 내도 되고 국물을 그릇에 남겨도 되고 먹다가 창밖을 바라봐도 됐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강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박순자였다. 이강호는 전화를 받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편지만 남겨두고 나갔더라고요. 응, 미안해. 직접 말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지금 어디 있어요? 신촌 쪽에 있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물었다. 거기서 밥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먹고 있어요? 라면 끓여 먹었어. 솔직히 나쁘지 않더라고. 내가 끓였는데도 맛있어. 또 침묵이 흘렀다. 이강호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기다렸다. 사과를 할까? 돌아오라고 할까? 아니면 잘 됐다고 할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혈압약은 챙겨갔어요? 응,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 걱정 마. 그럼 됐어요. 전화가 끊겼다. 이강호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통화 종료라는 글씨가 보였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 창문을 바라봤다.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에 가을 저녁의 빛이 희미하게 물들고 있었다.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솔직한 정산이었다. 아내는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강호도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다. 혈압약 챙겼냐는 질문 하나와 그럼 됐어요 라는 답 한마디. 38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조용히 접혔다. 고시원 생활 첫 주는 예상보다 훨씬 서툴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낮았다. 창문에서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고 복도에서는 가끔 학생들의 발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냉장고를 공유하는 것도 세탁기를 예약해서 쓰는 것도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이강호는 작은 수첩에 메모를 해가며 고시원 생활의 규칙들을 익혔다. 세탁기 사용 시간 오전 10시 이후, 주방 청소 당번주 2회, 공용 냉장고 개인 칸은 표시 필수. 처음에는 자신이 조금 우스웠다. 대기업 상무이사가 메모 수첩에 세탁기 예약 시간을 적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서투름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투름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가벼움이 들어왔다. 이강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전 6시. 평생의 습관이었다. 고시원에서도 그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다. 간단히 세면을 하고 주방에 나가 계란을 2개 삶고 라면이나 죽을 끓였다. 아침을 먹고 나면 골목을 나와 대학 캠퍼스 주변을 걸었다. 연세대 정문에서 이화여대 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이른 아침이면 조용했다. 낙엽이 쌓인 돌계단, 은행나무 가로수, 캠퍼스 울타리를 따라 걷다 보면 1시간이 지나 있었다. 걷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회사에서는 늘 앞만 보고 달려야 했다. 다음 프로젝트, 다음 계약, 다음 목표. 뒤를 돌아볼 시간도, 옆을 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이 조용한 캠퍼스 길에서 이강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이 쓸쓸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늦게라도 얻은 선물 같은 것이었다. 고시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같은 층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청년 2명이 있었고 지방에서 올라와 직장 생활을 시작한 30대 여성도 있었다. 아래층에는 이강호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70대 남성이 있었다. 어느 날 공용 주방에서 마주쳤는데 그 남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혼자 사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도 혼자세요? 나도요. 나는 오명수라고 해요. 여기 온 지 2달 됐는데 이강호 씨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이강호는 자신을 소개했다. 이강호라고 인근 마포에서 왔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 나왔다고 짧게 말했다. 오명수 씨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끓인 된장찌개를 한 국자 퍼주었다.
이강호 씨, 드세요. 둘이 먹는다고 더 줄지는 않아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끓였거든요. 이강호는 그 따뜻한 된장찌개를 받아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음식을 퍼주는 것을 받았다.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눈치도 없이, 그냥 같은 주방을 쓰는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단순함이 이강호의 가슴 어딘가를 따뜻하게 건드렸다. 오명수 씨와는 그날 이후로 가끔 아침을 함께 먹는 사이가 되었다. 오명수는 전직 중학교 교사였고 퇴직 후 아내와 사이가 틀어져 나온 것이었다. 이강호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정을 세세히 묻지 않았다. 그냥 아침마다 옆에 앉아 밥을 먹고 가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날이 좋으면 같이 걷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신촌에 있어. 신촌 어디요? 고시원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고시원이요? 아버지가요? 왜 거기를요? 당장 나오세요. 아니면 제가 가서 모시고 올게요. 이강호는 잠시 생각했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준혁아, 아버지 지금 여기가 좋아. 걱정해줘서 고맙긴 한데 너 살기도 바쁜데 아버지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생활비는 어머니한테 보낸다고 했고 건강도 내가 잘 챙기고 있어. 연락도 하고 지낼 테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나이에 고시원이 말이 돼요? 이강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러나 그 낮음 속에는 화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혁아, 아버지는 지금 처음으로 눈치 안 보고 밥을 먹고 있어. 그게 라면이든 찬밥이든 내 손으로 차려 먹는 밥이 이 고시원에서도 맛있어. 아들아, 그 말이 어떤 건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이강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들도 더 말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딸 이수진이 찾아왔다. 미리 연락도 없이 고시원 앞에 나타났다. 이강호는 골목 입구에서 딸과 마주쳤다. 수진은 눈이 조금 벌게 있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진짜로. 제가 아버지 고시원 있다는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이강호는 딸을 바라봤다.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많았던 아이였다. 지금도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이강호는 딸의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결심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수진아, 걱정해줘서 아버지는 정말 고맙다. 근데 진짜로 괜찮아. 아버지 지금 생각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고시원에 혼자 계시는 게 어떻게 괜찮아요. 아버지 여기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거든.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이웃 어르신도 생겼어.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사실 훨씬 편해.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이강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머니한테 많이 섭섭하신 거잖아요. 이강호는 잠시 딸을 바라봤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탓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사는 방식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게 인생이야, 수진아. 그냥 그런 거야. 딸은 한참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러다 결국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 이강호는 딸의 어깨를 한번 다독였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근처에 국밥집이 꽤 괜찮더라. 아버지가 살 테니까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이강호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고시원에서 알게 된 오명수 씨를 통해서였다. 오명수 씨가 어느 날 주방에서 말을 꺼냈다.
이강호 씨, 이 동네에 시니어 일자리 센터 있는 거 아세요? 거기서 건설 분야 경험자를 찾는다는 공고가 붙어 있던데. 이강호는 처음에는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나는 이제 그런 건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라 후배들 컨설팅 같은 거래요. 현장 경험 있는 어르신들이 청년 창업자나 중소건설사 대표들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요. 돈도 나온다고 했어요. 이강호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가 밤에 자리에 누워 다시 생각해봤다. 35년의 현장 경험, 수백 개의 프로젝트, 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온 그 경험들이 이 좁은 고시원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이강호는 다음 날 그 센터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이강호의 이력을 듣더니 두 눈이 동그래졌다. 어르신,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이 멘토로 와주신다면 저희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대형 건설사 상무이사 출신이시면 저희 멘티분들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강호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을 알아챘다. 필요하다는 것. 누군가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멘토링 프로그램 첫날. 이강호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모두 예상보다 젊었다. 30대 초반의 청년 창업자, 40대의 중소건설사 대표,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이직을 꿈꾸는 20대 후반의 청년들. 이강호는 강단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리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꺼내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처럼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자 달라졌다. 현장 이야기가 나오고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나오고 계약 협상에서의 경험이 나왔다. 35년이 입에서 풀려나오는 동안 강의실이 점점 조용해졌다. 강의가 끝났을 때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물었다. 선생님, 그 현장에서 붕괴 위험이 감지됐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판단하셨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아서요. 이강호는 그 눈빛을 보았다. 진짜로 배우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다. 그에게 배우고 싶다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 이강호는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다시 켜지는 것을 느꼈다. 멘토링이 주 2회 이어지면서 이강호의 고시원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멘토링 전날 밤에는 자료를 정리하고 오전에는 산책을 하며 머릿속으로 강의를 준비했다. 오명수 씨는 처음에 이강호의 변화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강호 씨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얼굴에 생기가 확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그냥 바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준비할 게 생기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자신도 알 수 있었다.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72살에 처음으로 알았다. 고시원 생활 3달이 지났을 때였다. 아내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달랐다. 무언가 무겁고 조심스러운 것이 느껴졌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아내는 말끝을 흐렸다. 이강호는 수화기를 조금 바짝 당겼다. 응, 말해봐. 무슨 일이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을 갔는데 담낭에 용종이 생겼대요. 당장 수술은 아닌데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이강호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언제 알았어? 그걸? 지난주요. 아니,
지난주에 알았는데 왜 이제야 말해? 바로 연락했어야지. 당신한테 연락하기가 좀 그랬어요. 당신이 나간 것도 나 때문인데. 그 말에 이강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박순자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남편이 자신을 피해 나간 상황에서 아파도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었다. 이강호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진찰이 언제야? 목요일 오후 2시요. 병원 이름이랑 주소 문자로 보내줘. 같이 갈게. 아내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같이 간다고 했잖아, 순자야. 혼자 가지 말고. 이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거칠지 않았다. 오래 묵혀두었던 말처럼 따뜻하면서도 확실했다. 목요일 오후 이강호는 병원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아내가 가방을 들고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은 잠깐 마주 보았다. 아내의 얼굴이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이강호도 마찬가지였다. 고시원 생활로 살이 약간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병원 로비를 걸어 들어갔다. 진료실을 나온 뒤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에 앉았다. 아내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 들으니까 좀 무서워요. 그래도 당장 수술이 아니라니까 다행이야. 그 말 들었을 때 나도 좀 다리에 힘이 풀렸어. 아내가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강호도 오랜만에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잠깐 부드러워졌다. 여보, 나도 이 몇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 많이 생각했어, 순자야. 내가 당신한테 너무 했던 것 같아요. 50년 가까이 나를 위해서 일한 사람을 나는 집에서 밥 챙기기 귀찮다고 쫓아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이강호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늦가을의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잘못이 있어. 35년 동안 집에 없었으면서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매일 집에 있겠다고 하는 게 너한테는 얼마나 낯설었겠어. 나도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야. 아내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이강호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강호는 그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내의 병원 동행은 남편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시 예전의 그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내도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달라져 있었다. 나 지금 고시원에서 나름 잘 살고 있어. 멘토링 일도 하고 있고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알아요.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순자야. 이강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아프다는 건 달라. 그건 따로 생각해야지. 이강호는 잠시 뒤 말을 이었다. 조금 더 두고 봐. 나도 생각해봐야겠어.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아내가 그를 바라봤다. 나는 집에 돌아가더라도 예전의 내가 되지는 않을 거야. 눈치 보면서 내 밥 내가 차려 먹는 일은 다시는 안 해. 나도 이 집에서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 아내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것이 두 사람의 38년 만에 첫 번째 진짜 합의였다. 그로부터 2주 뒤 이강호는 아들과 딸 2명을 식당으로 불렀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 이강호는 먼저 말을 꺼냈다.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준혁이가 긴장한 듯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그동안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걸 너희도 알고 있지? 준혁은 말이 없었고
수지는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아버지가 퇴직하고 나서 니들이 나한테 한 말들, 아버지는 다 기억해. 서로 불편하다는 것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 찾아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그건 제가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너무 치우쳐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알겠어. 그런데 먼저 이 말부터 할게. 이강호는 아들과 딸을 차례로 바라봤다. 아버지는 그 고시원 생활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멘토링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됐고, 아침마다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알게 됐거든.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불편해했던 것에 대해 아버지는 원망 안 해. 오히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야. 준혁이 굳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들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준혁의 목소리가 끝에서 떨렸다. 그것은 이강호가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듣는 진짜 사과였다. 거칠거나 딱딱하지 않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수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도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집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딸이면서 더 먼저 알아챘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 이강호는 두 아이를 바라봤다. 준혁과 수진. 낯설게 느껴졌던 자기 자식들이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오랜만에 진짜 자신의 아이들처럼 느껴졌다. 됐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강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나이에 고시원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 밥이 뭔지 알았어.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먹는데도 존엄이 있다는 걸. 앞으로는 아버지를 대할 때 그것을 잊지 마라. 식탁 위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강호는 젓가락을 들었다. 자, 이제 먹자. 배고프다. 그 말 한마디에 셋 모두가 조용히 웃었다. 씁쓸하고 따뜻한 그런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강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밤하늘이었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선명했다. 그는 달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내 박순자의 담낭 검사 결과는 다음 진찰에서 양성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강호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도 오랜만에 조금 밝아져 있었다.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경과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잘됐다, 순자야. 이강호는 고시원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대신 주 4일은 아현동 아파트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지내고 주 3일은 신촌 고시원에서 지내는 새로운 방식을 택했다. 아내도 그 방식에 동의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합의였다. 아내는 이강호가 돌아오는 날에는 저녁을 함께 차렸다. 이강호도 주방에 나가 설거지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했다. 그러나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함으로 바뀌었다. 멘토링은 계속 이어졌다. 이강호의 강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지방 건설사에서도 출강 요청이 들어왔다. 이강호는 그 요청을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였다. 부산, 대전, 광주. 오명수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강호 씨, 이제 제대로 사시는 거네요. 고시원에서 전국 강연자가 되셨어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이강호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오랜만에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웃음이었다.
오명수 씨 덕분이에요. 그 센터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저 아직도 아침마다 벽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이강호 씨 안에 있던 걸 꺼낸 건 이강호 씨 자신이에요. 그 말이 이강호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강호는 고시원 주방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그날 냉장고 포스트잇을 봤을 때, 그날 아들에게 서로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날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방으로 들어가던 그 저녁들,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아침이 있는 것이었다. 이강호는 계란이 익어가는 냄비를 바라봤다. 창문 너머 신촌의 이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대학가의 젊은 공기가 창틈으로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혼자서 밥상을 차렸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차리는 아침 밥상이었다. 72살의 이강호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